자, 3.2절에서는 그 컨덕턴스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컨덕턴스는 뭐 서멀 컨덕턴스도 있을 거고, 제 열이 전달되는 거, 그다음에 전기가 전달되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그 전자의 흐름으로 인해서 그 커런트가 이제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내는 거는 이제 서멀 컨덕턴스라고 해서 기호로 시그마라고 표시를 하게 되는데, 이 시그마는 이제 학습 목표가 이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Q 곱하기 P 곱하기 홀의 모빌리티. 이거는 이제 세미 컨덕터인 거고요. 세미 컨덕터. 메탈인 경우는 캐리어가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일렉트론 한 종류밖에 없으니까, 곱하기 일렉트론 모빌리티 메탈. 이제 이거를 학습하는 것이, 이거를 공부하고 외워야 돼요. 이게 이제 2절의 학습 목표가 됩니다. 이게 바로 뭐가 된다? Electrical Conductance가 된다. 그리고 이제 기호는요, 이때 N이라는 거는, 단위 부피당 일렉트론의,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를 얘기를 합니다. 이 단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콘센트레이션. 아시겠죠? 그 다음에 여기 미우라고 쓴 게 요거는 일렉트론의 모빌리티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인 거고 볼트 퍼 세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볼트 퍼 세크.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이게 뭐가 되겠어요? 이게 단위만 곱해주면은 Q 곱하기 N 곱하기 일렉트론의 모빌리티, 메탈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거의 단위는 차지가 될 거고, 이거의 단위는 넘버고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고, 이거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 볼트, 세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는 쿨롱이 될 거고, 이게 이제 개수가 될 거니까 이건 총 차지의 양이 될 거고, 총 차지인 거고, 이게 세크인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요게 볼트가 될 거고, 이게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는 전하량을 세크로 나눠주게 되면 암페어가 되는 거죠. 암페어가 되고 볼티지가 되는 거고 센티미터 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뭐의 단위가 되는 거죠? 이걸 역수로 취해 볼까요? 그러면 더 쉬워지죠. 컨덕턴스의 역수를 취해주면 단위가 암페어 퍼 볼트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게 뭐죠? 옴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옴 곱하기 센티미터는 비저항 로가 되는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을 배우게 되면 컨덕턴스 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비저항의 관계, 역수로 취해준 게 비저항이 되는 거고, 단위는 오hm 센티미터가 되는 거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2절에서 학습을 하시고, 이거는 물리전자뿐만이 아니라 그 일렉트론의 흐름에 의한 커런트가 나타나는 모든 분야에서 다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기본이 되는 시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꼭 기억을 하시고, 예, 시간을 내서 충분히 학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학습 목표 얘기를 했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솔리드를 이제부터는 솔리드, 특히 실리콘 솔리드를 우리는 어떻게 표현을 하겠다. 실리콘 솔리드를 그리시오 하면 이렇게 본드 모델을 사용하거나 밴드 모델을 사용하셔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본드 모델은 지금 2차원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2차원 평면에 실리콘이 최외곽 전자가 4개인 거니까 이렇게 주변에 4개의 원자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요렇게 이제 이거를 본드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을.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절대 온도 0K에서 의 상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온도가 0K가 올라가면 주변 온도가 0K가 올라가면 이 고체가 주변 온도가 올라가면 이 고체 내부의 온도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열을 처음에 흡수하다가 얘가 주변 온도랑 동일하게 되면 이제 또 열을 이렇게
추가로 들어온 열은 다시 또 이렇게 방출하게 되고, 그래서 내내 주변하고 같은 온도를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더 이상 에너지가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이거를 뭐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라고 한다. 열평형 상태. 그러니까 주변 온도가 그 절대 온도 0K보다 커지면 그 주변 온도만큼 얘 내부 온도가 올라가고 마침내는 그 열평형 상태에 도달할 거예요. 주변 온도랑 동일한 온도에서. 그렇죠? 그럼 이제 결국은 처음에 트랜지언트한 상태에서 온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면 내부의 전자들이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아주 일부는 확률적으로 확률적으로 얼마 정도 될까요? 10의 10승분의 1이라는 확률 정도로 그 확률을 갖고 일부 전자는 이 본드를 끊고 프리 일렉트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거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intrinsic carrier라고 불러요. intrinsic carrier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내부의 주변 온도에 의해서 생긴 캐리어. 이게 이제 상온에서 실리콘 같은 경우는 한 10의 10승 넘버 퍼 세제곱 센티미터 정도 되거든요. 요거 다 계산 나중에 하실 거예요. 이 정도의 이제 일렉트론들이 생기는데, 이 경우에 본드 모델에서는 여기 플러스로 표시한 게 요게 이제 홀이 됩니다. 얘는 프리 일렉트론이 되고요. 본드 모델에서는. 자, 그럼 이거를 밴드 모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밴드 모델은 우리가 앞에서 그 고체의 EK 다이어그램을 그린 결과로부터 나온 결론이지요. 그렇죠? 그 실리콘 내부의 전자는 어떤 에너지를 쭉 가질 수 있는데, 그 컨티뉴어스한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데, 진공에서는 디스컨티뉴 했었죠. 그렇죠? 그 포텐셜 웰에서도 디스컨티뉴 했었고, 그 1차원에서 우리가 했을 때, 근데 고체에서는 컨티뉴어스한 값을 가질 수 있었죠, 에너지가. 그런데 다만 뭐가 존재했어요? 그 허용되지 않은 그 에너지 값들이 있었고, 걔네들이 모여서 어떤 밴드를 형성을 했죠. 그거를 그 forbidden energy gap이라고 그래서 EG라고 한다고 그랬고, 실리콘은 이게 얼마 정도 된다? 1.12 일렉트론 볼트 정도 된다. 그래서 실리콘을 그려라 하면 이제 선 두 개 그리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이 V가 있고 이 C가 있고, 그래서 밸런스 밴드는 전자가 꽉 차 있는 세 번째 껍질의 그 스테이트가 되는 거고, 그쵸? 컨덕션 밴드는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거죠. 절대 온도 0K에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까 주변 온도가 0K 이상이 되면 이 밸런스 밴드는 지금 다 본딩에 참여를 하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요 본딩에 참여하고 있는 전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에 해당된 에너지, 밸런스 밴드에 해당이 되는 에너지를 갖고 있는 전자가 주변에서 열 에너지를 받아서 아까 10의 10승분의 1의 확률로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컨덕션 밴드, 그러니까 그 자유로운 상태가 될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자유로운 상태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자유로운 상태의 프리 일렉트론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그 허용된 준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이 되겠다? 이 컨덕션 밴드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림을 어떻게 그릴 수가 있냐면, 밸런스 밴드에 있는 전자가 그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드 모델에서 이 그림은 밴드 모델에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 밸런스 밴드에 이제 에너지 스테이트들이 쫙 있는데, 이게 원래는 가득 차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스테이트를 차지하고 있던 전자가 다른 스테이트, 다른 에너지 준위로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 스테이트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다? 전자가 없는 빈 스테이트가 된 거다. 이거를 바로 홀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원래 꽉 차 있어야 됐었죠. 실리콘 같은 경우는 최외곽 전자가 4개였고 4개의 주변 그 원자들과 공유 결합을 하게 되니까 원래 꽉 차 있었는데 하나가 우연히 그 다른 스테이트로 옮겨갔단 말이죠. 더 높은 에너지 준위로. 그러면 여기 빈자리가 있고 얘를 뭐라고 한다? 홀이라고 한다. 그리고 컨덕션 밴드에 올라가 있는 전자를 그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불러요. 프리 일렉트론. 프리 일렉트론. 뭐 사실은 이제 더 높은 에너지 준위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 뭐 제1 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 스테이트를 계산하는 식을 통해서 실리콘에서 다른 스테이트들을 쫙 계산해 보면 이 위에도 사실은 스테이트들이 있어요. 예, 쭉 이렇게 있는데 이 에너지를 아주 충분히 갖게 되면 더 위에 그 스테이트들을 갈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스테이트들이 많은 그 영역에 위치해 있는 일렉트론을 뭐라고 부른다? 프리 일렉트론이라고 부르게 된다. 자, 그래서 이거를 또 뭐라고도 하냐면 일렉트론 홀 페어 일렉트론과 홀이 한 쌍으로 제너레이션이 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일렉트론 홀 페어, 첫자만 따서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은 일렉트론 홀 페어 제너레이션을 그 본드 모델과 밴드 모델로 가시화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학습 목표는 뭐라고 그랬죠? 컨덕턴스를 유도하는 거다. 결과로 여러분은 컨덕턴스를 외워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컨덕턴스의 역수가 뭐다? 리지스티버티다. 로다. 로. 아시겠죠? 예, 그 각각의 단위를 다 아셔야 되고, 예,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앞에서 그 밴드 모델을 조금 더 자세하게 EK 다이어그램에 표시를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이거 절대 온도 0도의 상황인 거다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그 스테이트에 지금 전자들이 가득 차 있는 거죠. 여기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다? 밸런스 밴드라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 이 부분은 지금 컨덕션 밴드인 건데, 스테이트들은 존재를 하는데 이게 오픈 동그라미로 오픈 서클로 표시를 한 거는 일렉트론이 차 있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컨덕션 밴드는 모두 전자가 하나도 없는 거니까 모든 전자들이 다 뭐에 참여하고 있다? 공유 결합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림만 보고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만 보고도 해석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앞서서 복잡한 수식들을 다룬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식 모델링 하는 과정이 사실은 다 그 베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자꾸 복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그림 보시면 지금 어떻죠? 이 아래에 있는 스테이트들은 다 전자가 차 있고, 그쵸? 일부 전자들이 지금 컨덕션 밴드에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아까 EHP 제너레이션 할 때 절대 온도 T가 0보다 큰 상황에서, 그 0K보다 큰 상황에서 일부 공유 결합을 참여하고 있던 전자가 결합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받고, 확률적으로는 되게 낮지만 얘네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거는, 뭐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이제 차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가장 낮은 에너지부터 차게 되고, 혹시라도 여기에서 EHP 제너레이션이 일어난다 손 치더라도 바로 여기가 비면 위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더 안정된 상태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다시 이 자리가 빌 거고, 이 자리가 비면 다시 위에 전자들이 밑으로 내려올 거고, 그러니까 결국은 안정된 상태에서는 홀은 어디서 발견이 되겠다? 밸런스 밴드의 가장 윗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일렉트론들이 이 높은 준위로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더 낮은 준위가 비어 있으면
더 낮은 준위의 에너지 스테이트가 더 안정된 스테이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렉트론들이 결국은 이 밑에 있는 쪽으로 내려옵니다. 안정된 상태. 그래서 안정된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결국은 일렉트론들은 어디서 발견이 되겠다? 컨덕션 밴드의 가장 낮은 상태에서 발견이 되겠다. 중요합니다. 다시 강조할게요. 밑에가 밸런스 밴드고 얘가 컨덕션 밴드면 뭐 넌 스테디 스테이트에서는, 트랜지언트한 상태에서는 이런 영역에 전자가, 여기는 전자가 있을 수 있고 여기는 홀이 있을 수 있지만, 그쵸? 안정된 상태로 결국은 이제 갈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홀은 다 어디에 있을 거고, 밸런스 밴드의 최상단에 모여 있을 거고, 그 윗부분 스테이트에 모여 있을 거고, 전자들은 컨덕션 밴드의 가장 낮은 상태에 이렇게 모여 있게 될 것입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그 드리프트 커런트를 디파인 할 거고, 여기서 2절의 학습 목표인 그 컨덕턴스를 계산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드리프트 커런트라는 거는 자, 커런트의 메커니즘이 일단은 물리전자 과목에선 두 가지만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드리프트 커런트. 그러니까 커런트는 일렉트론의 플로우인 거죠. 일렉트론의 네트 플로우, 랜덤 모션이 아니라 네트 플로우, 어떤 방향으로 그 순방향 플로우가 생기는 것을 커런트라고 불러요. 랜덤하게는 항상 움직이는데, 그 네트 플로우를 계산하게 되면 외부에서 에너지를 인가하지 않으면 네트 플로우는 0, 다시 말해서 커런트는 0이 되거든요. 근데 외부에서 에너지를 인가를 해주게 되면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러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일렉트론이 이렇게 플로우가 되는 거죠. 이제 이거를 네트 플로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제 그 커런트가 0이 아닌 커런트가 흐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트 플로우를 일으키는 힘이 뭐냐를 주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 플로우를 일으키는 그 힘이 일렉트릭 필드다. 아까 전압을 인가를 해주면 일렉트릭 필드가 내부에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힘이 돼서 커런트가 흐르게 되면 이거를 이제 드리프트 커런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농도 차이가 발생하게 되면 농도 차.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 일렉트론의 콘센트레이션이 바뀌면 그 일렉트론 콘센트레이션을 위치에 대한 함수로 나타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자, 봅시다. dx분의 dn이 0이 아니다 라고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죠? 위치별로 농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농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그 입자들이 이동을 하게 되죠. 이 현상을 뭐라고 하죠? 우리말로 확산이라고 하고 영어로 디퓨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개 꼭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커런트의 메커니즘은 우리 과정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배우는데, 그게 뭐다? 드리프트 커런트와 그 디퓨전 커런트가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드리프트 커런트와 디퓨전 커런트가 있는데, 자, 드리프트 커런트는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자, 커런트로 표시를 해도 되고 I로 표시를 해도 되고, 이 암페어를 면적으로 나눠준 게 뭐였죠? 커런트 덴서티였죠. J. 그래서 그 우리 책에서 이제 J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이 J에다가 A만 곱해주면, 면적만 곱해주면 커런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J를 쓰든 I를 쓰든 어려워하지 마시고, 자, 이 J, 이제 일렉트론 커런트는, 일렉트론이 움직여서 생긴 커런트는 아래 첨자 N을 붙이게 됩니다. 자, 이거는 그 뭐에 비례할 거다? 그 힘인 거니까 일렉트릭 필드의 비례를 할 거다. 그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커런트인 거니까 차지량의 비례를 할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 차지량의 비례를 하게 될 건데, 그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차지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인데 그걸 그냥 이제 Q라고 표시를 합시다. 전자 하나가 가진 요거는 뭐다?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줄여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를 하죠. 예. 그래서 그 총 차지량에 비례해서 커런트가 커질 거니까 프리 일렉트론의 개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곱해주면 돼요. 힘에 비례할 거니까. 맞아요. 네. 자, 그때 우리가 이제 이 모델링을 할 때, 이 비례하는 거를 이퀄로 만들어주면 비례 상수를 쓰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비례 상수를 뭐를 쓰냐면 모빌러티라는 비례 상수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뭐를 사용한다? 모빌러티라는 비례 상수를 사용한다. 그래서 여기다 Q 곱하기 N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 해주고 앞에 비례 상수 뮤를 곱해주는 거죠. 아시겠죠? 자, 지금 뭐 정의했어요? 예, 드리프트 커런트를 지금 유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Q 곱하기 N 곱하기 모빌리티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모빌리티랑 일렉트릭 필드를 곱하면 이제 드리프트 벨러시티가 되는데, 자, 요게 뭐죠? 요게 커런트가 차지가 단위 면적당 단위 시간당 흐르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Q 곱하기 N은 차지가 있고, 그쵸? 단위 부피당 개수인 거니까 요 Q 곱하기 N은 쿨롱 퍼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같아지려면 여기에 어떤 텀이 붙어야 돼요? 여기에 센티미터 퍼 세크가 붙어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죠? 속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드리프트 벨러시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의에 의하면 드리프트 커런트는 차지에다가 드리프트 벨러시티를 곱해주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면 드리프트 벨러시티를 곱해주게 되면 이렇게 나올 거고, 아까 우리가 다른 식으로 어떻게 했냐면 비례상수 모빌리티를 쓰고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썼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요거랑 이제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다시 써보면 이 일렉트릭 필드라는 건 힘은 에너지를 거리로 나눠준 거랑 같은 거니까 Q 곱하기 N 곱하기 모빌리티의 이 고체에다가 지금 여기다 외부에다가 전압을 이렇게 V라는 전압을 인가를 한 겁니다. 그러면 내부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힘이 이렇게 생길 거잖아요. 이 일렉트릭 필드는 외부에서 가해준 단위 전하당 에너지를 요 고체의 거리 D로 나눠준 거죠. 그러면 D분의 볼티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양변에다가 A를 곱해 줄게요. 그래서 JN의 A, 단면적 A는 Q 곱하기 N 곱하기 모빌리티 곱하기 거리 D분의 이 면적 A가 되는 거고, 이거는 볼티지가 되는 거고, 요거는 뭐가 된다? 커런트가 된다. 그럼 이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옴의 법칙에 의해서 요거는 R분의 1이 되는 거죠. R분의 1. 맞아요. 예. 그러면 R분의 1은 이제 컨덕턴스 G라고 한다면 이 G는 Q 곱하기 N 곱하기 모빌리티 곱하기 D분의 A가 되는 거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거리에 반비례하고 면적에 비례하고, 그러니까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다? 컨덕턴스가 되는 거다. 역수가 R인 거니까 R은 컨덕턴스 분의 1에 A분의 D, 그쵸? 이 거리 D를 L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로 곱하기 A분의 L, D랑 같다라고 합시다. 예. 그쵸? 예, 이 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컨덕턴스 유도를 다 했어요. 컨덕턴스는 뭐가 된다? Q 곱하기 N 곱하기 모빌리티가 된다. 아시겠죠? 이 장이 학습 목표라고 했었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필기한 내용이 써 있는 거예요. 자, 그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는 토탈 차지에다가 드리프트 벨로시티를 곱해준 거와 같다. 그리고 만약에 그 n개의 일렉트론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그쵸? 그러면 뭐 첫 번째 그 전자의 속도랑 q랑 곱해주고 더하기 두 번째 전자의 이 차지 q와 그 속도를 곱해주고, 이거를 n개에 대해서 쭉 하게 되면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 토탈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전자의 경우는 차지가 마이너스 2인 거니까 이제 이렇게 그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요거는 그 외부에서 에너지가 바뀌었을 때, 외부에서 가해준 에너지가 바뀌었을 때 그 D는 F 곱하기 dx, 힘 곱하기 dx, 에너지 변화량에 의해서 변위가 바뀔 거니까 힘에다가 dx를 곱해준 거랑 같고, dx는 그 이동 거리인 거니까 드리프트 벨로시티 속도에다가 dt를 곱해준 거랑 같다. 그렇죠? 그 3.15는 그 이퀄리브리움 상태, 열평형 상태에서의 에너지 밴드 다이어그램에서 외부에서 델타 E만큼 바뀌었을 때 그 전자들의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부 전자가 하이 에너지 상태를 차지를 하는 거죠. 일부 전자가 하이 에너지 상태를 그 갖게 되면 이런 식으로 비대칭적으로 전자들이 에너지 밴드에 이제 차 있게 될 거고, 결국은 얘네들이 에너지 준위가 낮은 쪽에 비어 있는 상태를 그 채우면서 운동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운동이 계속 일어나면서 그 커런트가 만들어지는 거다라는 걸 그 밴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페이지에서는 컨덕턴스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펙티브 매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전자의 어떤 그 질량은 프리스페이스에서 질량이 있을 거예요. 그 프리스페이스에서 전자의 질량을 m0라고 그 놓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그 힘이 인가됐을 때 F 이퀄 ma, 그러니까 얘가 갖고 있는 질량 으로 그 질량으로 이제 스케일 다운이 된 F를 M으로 나눠준 이런 가속도를 갖고 움직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프리 스페이스에서 전자가 존재를 할 때 외부에서 힘을 인가하면 그 힘을 자기 질량으로 나눠준 요런 값을 가속도로 가지면서 이 전자가 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고체 내에서 전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때 동일한 이 힘, 그러니까 프리스페이스에 우리가 F라는 힘을 인가를 했을 때랑 고체 내부의 전자에 F라는 힘을 인가를 했을 때 그 얘의 가속도가 동일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리스페이스에서의 가속도와 그 솔리드 내에서의 가속도가 동일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도 그렇지 않을 것 같죠. 왜 그렇죠? 이 고체 내에 있는 전자는 이미 이제 이 내부에 양성자들도 있고 주변에 전자들도 있기 때문에 이미 어떤 포텐셜을 느끼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 프리스페이스에서는 포텐셜이 제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내부 포텐셜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힘이 인가가 돼도 그 프리스페이스에서처럼 가속이 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굉장히 복잡해져요. 우리가 이제 힘을 인가를 할 때 고체 내부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가속도로 속도 변화가 일어날 거냐, 이거를 이제 예측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개념이 나오게 됐냐면 몇몇 컨벤셔널한 고체, 그러니까 많이 쓰는 고체에 대해서 이 내부의 그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를 해서 그 이펙티브 매스라는 것을 정의를 하게 됩니다. 일렉트론의 이펙티브 매스라는 걸 정의를 해서
이 일렉트론이 진공하고는 다른 매스를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똑같은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계산할 때 얘를 다른 매스를 갖고 있다라고 계산을 하자. 그래서 마치 외부에서 힘이 인가가 되면 이 이펙티브 매스 곱하기 A 요 식을 따르는 것처럼 그 우리가 식을 꾸밀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의도로 이펙티브 매스를 구해서 이제 컨벤셔널한 머티리얼에다가 이거를 다 이제 일일이 구해서 테이블화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 이펙티브 매스라는 거는 실제 질량이 아니라 내부 힘을 고려한 질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라고 그래도 얘가 실리콘 내부에 있을 때랑 뭐 저마늄 내부에 있을 때, 갈륨 아르세나이드 내부에 있을 때 이 원자 구조, 원자들의 뭐 양성자의 수라든가 전자의 수라든가 원자 간의 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부 포텐셜이 다 다르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뭐가 다 다르게 되겠다? 이펙티브 매스가 다 다르게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파티클의 매스와, 그러니까 입자의 실제 질량과 그 다음에 인터널 폴스를 고려를 한 질량을 뭐라고 한다? 이펙티브 매스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백큐미라고 했는데 이거는 프리스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리스페이스에서 외부에서 익스터널 폴스라는 뜻이에요. F라는 힘이 인가가 됐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가속이 되게 되는데, 이미 고체 내부, 크리스탈 고체 내부에서 주변 원자들에 의해서 어떤 내부적인 포텐셜이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익스터널 폴스가 인가가 됐을 때는 다른 힘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입자가 고체 내에서 받는 힘은 사실은 정확하게는 토탈 힘은 익스터널 폴스와 인터널 폴스의 합에 의해서 MA, 요게 이제 정확한 식이 되는 거죠. 이때 M은 정지 질량이 되겠죠. 그러니까 프리스페이스에서의 질량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기에는 수학적으로 너무 힘이 드니까 이제 인터널 폴스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 거니까 그냥 구해 놓고 얘를 테이블화해서 이펙티브 매스로 사용을 하자. 그래서 이 이펙티브 매스를 정의를 하면 외부에서 익스터널 폴스가 왔을 때 바로 이펙티브 매스를 사용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수학적으로 쉽게 사용을 하자 해서 나온 어떤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힘은 외부에서 에너지,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되는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가 인가했을 때 일렉트릭 필드라는 게 단위 전하당 힘인 거니까 여기다 차질량 -2를 곱해주면 단위 전하당, 그러니까 전자 하나가 받는 힘이 되는 거죠. -2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는. 자, 이 개념 다 아시죠? 예. 일렉트릭 필드는 뭐다? 힘이다. 힘. 일렉트릭 필드는 뭐다? 힘이다. 근데 무슨 힘이다? 단위 전하당 힘이다. 포텐셜은 뭐다? 에너지다. 에너지. 무슨 에너지? 단위 전하당 에너지. 그래서 포텐셜에다가 뭐 전자의 경우는 이걸 곱해주면 이거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되는 거고, 힘에다가 일렉트릭 필드에다가 전자 하나의 차지를 곱해주면 이거는 전자 하나에 가해지는 힘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포텐셜의 정의 아셔야 되고 일렉트릭 필드의 정의 아셔야 되고, 추가로 이미 그건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절에서는 이펙티브 매스까지 정의를 하였습니다. 이 이펙티브 매스는 EK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그 기울기로부터 우리가 이제 추출을 할 수 있는데요. 그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EK 다이어그램이죠. 누구의? 예, 지금 둘 다 컨티뉴어스한 걸 봐서 프리스페이스에서 EK 다이어그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걸 갖고 K에 대해서 양변을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 DK분의 D는 요걸 K에 대해서 미분을 하는 거니까, 그쵸? 2가 없어지고 N분의 H바 제곱의 K 이렇게 남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H바 K는 P와 같죠. 그렇죠? H바 K는 P랑 같으니까
요 식은 n분의 h 바 p랑 같게 놓을 수가 있고요. 예,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EK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이펙티브 매스를 추출을 하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한 번 더 이제 그 미분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DK분의 D, 요 식에서 이제 미분을 한 게 요거인 거거든요. 이펙티브 매스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K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하게 되면, 그러면 DK 제곱분의 D 제곱이가 나오고, K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n분의 H바 제곱이 나온 거니까, 양변을 H바 제곱으로 나눠주게 되면, 요 값이 바로 뭐가 될 거다? n분의 1이 될 거다. 그러니까 EK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리고, 이거를 두 번 미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h바 제곱분의 2를 곱해주면 그 값이 바로 뭐가 되겠다? 이펙티브 매스가 되겠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이제 이렇게 이펙티브 매스를 구하면 뭐 우리가 이제 가속도는 쉽게 구할 수 있죠. F 이퀄 MA는 힘인 거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일렉트릭 필드입니다. 일렉트릭 필드가 될 거고, 그럼 A는 요 값이 될 거고, 그럼 여기서 구한 매스를 집어넣게 되면, 요러한 그 가속도 값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피겨 3.16은 그 EK 다이어그램이 주어졌을 때 그 이펙티브 매스 구하는 거를 이제 다른 방식으로 이제 피팅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EK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주어졌다. 뭐 A번 같이 주어지거나 B번 같이 주어지면 우리가 K 꼴 0에서 이펙티브 매스를 구하겠다. K 꼴 0이 0인 구간에서 K 값이 0 근처의 구간에서 이펙티브 매스를 구하겠다. 여기에 이제 프리 일렉트론들이 주로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럼 모델링을 하면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인 거니까 요거는 포물선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X제곱 곱하기 어떤 상수에다가 Y에다가 지금 Y절편이 0이 아니죠. 그러니까 Y절편이 마이너스 EC가 되겠네요. 그쵸? Y절편이 마이너스 EC가 되는, 그러니까 Y절편이 EC인 거니까 Y-EC 이렇게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Y 대신에 2를 집어넣고, 지금, 요 K가 지금 이 포물선의 요 기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C1이라고 하고, 거기다 K제곱, 그러니까 K에 관한 포물선 형태로다가 피팅을 한 것입니다. 피팅한 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걸 피팅을 해서 이 그래프를 갖고 그러니까 이퀘이션을 갖고 양변을 K에 대해서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이거 K 제곱인 거니까 두 번 미분하면 2K에서 K 없어지고 2만 남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남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다 h바 제곱분의 1을 곱해줬어요. 그래서 h바 제곱분의 1을 곱해주고, 이 C1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요 포물선의 요 기울기라고 할 수 있는, 그쵸? 눕는 정도, 굽어진 정도가 되는 거죠. C 값은. EK 다이어그램이 나오면 C1 구할 수 있죠. 그쵸? 피팅해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요 값이 아까 뭐랑 같아야 된다고 그랬다? n분의 1이랑 같아야 된다고 그랬다. 그러니까 m 스타는 결국은 피팅에서 나온 C1 값, 그러니까 이 C1분의 H바 제곱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바로 이게 뭐가 된다? 이펙티브 매스를 우리가 EK 다이어그램으로부터 추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단결정인 거죠. 그래야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니까. 실리콘하고 전바늄하고 갈륨 아르세나이드에 대해서 프리스페이스 질량 대비 이펙티브 매스가 어느 정도인지를 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실리콘이 가장 크죠. 그쵸? 실리콘이 크고, 그 다음에 갈륨 아르세나이드가 0.066 정도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일렉트론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일렉트론보다는 홀이 이펙티브 매스가 작고,
그리고 이 값은 점화띰이 지금 가장 작으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